뭐가 빠져. 어쩌라고. 야, 영어도 반환심에 막 빵점 왔어 그냥. 나 하나에 꺼지면 얘기해줘. 어떤데? 슬쩍슬쩍 발이. 자, 얘들아, 7반 정치학업 수행평가는 다 냈어? 쌤이 계획서를 다 봤는데 예. 너무 잘했더라고. 잘했고, 너무 특히 동혁이 막 책 읽고 주제 선정하고 너무 좋았고. 동혁이 어딨냐? 잘했고.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자기 진로랑 관련된 계획서 잘 쓴 것 같아요. 칭찬하고요. 그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혜진이가 했었나? 등교 시간을 늦춰달라고. 혜진이 아니야. 등교 시간을 늦춰달라. 뭐 학교에서 교복을 자유로 해달라. 이런 거 되게 좋은 의견이거든? 근데 이런 건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학생회 뽑았잖아. 그 학생회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회 대표가 교장, 교감쌤이랑 면담해서 협상을 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성과란 말이지. 그런 거는 한번 실제로 도전해 보면서 약간 성취감을 이루는 게 이번 수행평가의 목적이었거든.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국민청원 한 번씩 신청해 보시고 쌤이 한 달 동안 시간을 줬잖아. 한 달 동안 여러 친구들한테 홍보하면서 동의도 받아보시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열심히 써가지고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분필 안 들고 왔네. 오늘은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니까 조금만 하고 쉴게. 알겠지? 오늘 수업 다 잘 들었어? 그래요. 자, 오늘은 정치 참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정당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정당이란, 당연히 안 보여? 아니 봅니다. 좀 앞으로 와. 자, 얘들아, 정당. 우리나라의 정당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새누리당. 새누리당 없어졌어.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당으로 바뀌었어. 새누리당이. 그리고 뭐 정의당. 그다음 그 사람 누구더라? 허경영 씨가 만든 뭐 공화당 있긴 한데 이런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요. 물어볼게. 7반. 이 정당은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요. 모이려고. 맞아요.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정당 이거 왜 필요할까? 라는 걸 얘기할 텐데 쌤이 결론부터 말해주면 정당은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정당을 영어로 하면 파티거든요. 파티. 우리 게임에서 파티 맺어가지고 몬스터 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파티를 맺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런 정당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당이란 정치적인 견해가 아이고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자,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에 참여하냐면 선거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선거에 참여해서 공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고 불러요.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에 참여하냐면 선거에 참여하는 거야.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 정당의 후보자를 많이 당선시킨 다음 그런 공직자들을 많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집단,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선거라고 하는 건 개인이 혼자 나가서 하면 너무나 힘들 거야. 그치?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게 정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당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정당은요 관심을 가지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넓을까요? 되게 좁을까요? 정당은. 자, 정당은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어? 7반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기는 거, 승리하기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겠지. 네. 그렇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관심의 범위가 되게 넓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로 정당은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지지를 받을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정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데요. 정당이 공직에 진출을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공직을 많이 맡았어. 그리고 나서 정치를 되게 잘했다면 다음 선거에도 똑같은 정당이 당선되겠죠. 하지만 정치를 잘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불러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당이 공직을 획득해서 일을 잘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당선될 거고 일을 잘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겠죠. 이렇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걸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아 7반? 네. 5분도 안 됐어. 집중해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있고 두 번째는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정당의 기능. 성민아, 니 원래 안경 꼈나? 왜 이렇게 머리 왜 이렇게 길러? 성민이 지적으로 보이려고. 자, 이 정당의 기능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서 정치적인 충원을 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번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표를 한 개 쳐주시고요. 우리 7반 공천이 무슨 뜻일까? 공천? 후보를 공천한다. 통영시장 후보를 공천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공천이 뭐냐면 쌤이 일단 적어줄게. 공식적으로 추천한다라는 거야. 공식 추천. 누가 공식 추천하냐면 정당이 공식 추천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갈 때 무슨 대표 선발해요? 국가대표 선발하잖아. 그치? 그 국가대표 선발하는 것처럼 정당에서도 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짓는다는 거지. 그 후보를 결정짓는 것을 공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처럼 정당에서도요, 어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나가면 이길까? 하는 거 막 고민한 다음 자기들 내부에서 막 경선을 거쳐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그렇게 심사숙고한 다음 최종적인 1인을 자기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출마시킨다는 거야. 그런 과정을 공천이라고 불러요. 이것 좀 이해할 수 있겠나? 쉽게 말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거야. 정당의 대표를 선발하는 거야. 이런 공천의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향식 공천 방식이 있어요. 자, 먼저 상향식 공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당에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당원들이 우리 정당의 대표를 자기들 스스로 뽑는 거야. 정리해 볼게요. 당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상향식 공천이라고 불러. 자, 7반 쌤 보세요. 복습하자. 우리 정당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기는 거, 승리하기 목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 사람들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뽑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
공천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 공천을 할 때 누가 공천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가 공천을 할까? 이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스스로 경선에 참여해서 한 사람을 공천하는 거야. 이런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입니까? 비민주주의. 자, 그럼 이걸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 하향식 공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당의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위층이라고 해요. 고위층. 고위층 간부. 이 고위층의 당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거야. 고위층 간부가 쭉 보니까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김땡땡 이 사람이 나가는 게 승률이 좋을 것 같아. 자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해. 라고 하면서 공천해 주는 거야. 이런 걸 하향식이라고 불러. 이런 하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적이야, 비민주적이야? 좀 비민주적이잖아. 그치?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거니까. 반면에 상향식 공천 방식은 정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선거에 나갈 후보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야. 자기 손으로. 그럼 지금 민주적이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이런 상향식 공천 방식이 있고 하향식 공천 방식이 있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까지 괜찮? 자,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치 사회화 기능. 자, 정치 사회화가 뭐냐면 얘들아, 정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요. 설명회를 열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가르쳐주는 거야. 국민 여러분,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저희 당을 지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기능을 정치 사회화 기능이라고 해요. 쉽지? 정치를 교육해준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한다. 자, 시간 복습하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뭐라 불러요? 여당. 좋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뭐라 불러요? 야당. 잘 알고 있네. 우리 반 전법 잘했더라 진짜. 10반이 제일 잘했는데 다시 그 서술형까지 더해보니까 10반 제일 잘했는데 조금 기분 나빴어. 쌤 항상 10반이랑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이 다음번에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그 야당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야. 정부를 비판하는 거.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문재인이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 그럼 야당이 어디예요? 국민의힘 당이라는 데가 있어. 이 국민의힘 당은 정부에서 뭘 하든 간에 항상 비판해. 잘못하고 있다. 문재인 사과해라. 사퇴해라.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비판한단 말이야.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야당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렇게 비판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올바르게 일 처리를 할 거 아니야.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당의 역할이고요. 네 번째. 아이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매개가 무슨 말이야? 민혁아, 매개가 무슨 말이니까 매개한다. 민혁이와 쌤을 매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교환. 자, 이렇게 좀 연결 짓자라는 거야. 가까워지자라는 거야. 이렇게 정부와 의회를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도 정당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정협의회라고 불러. 당정협의회. 정당과 정부가 만나서 협의하는 곳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야당도 있었지만 여당도 있었잖아, 그치? 이 대통령과 같은 편인 여당이 정부의 임원들을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정당이 하는 역할이야. 자, 정리할게 얘들아. 정당은요, 야당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나요? 그치만 정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는 정부를 도와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7번? 얘들아? 자, 그 다음 오늘 3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3번. 3번은 정당
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정당 제도의 유형. 이거 잘 찍히고 있어? 좋아. 너희 온라인에서 쌤 수업 듣잖아. 네. 그러면 쌤은 실물이 나아요? 아니면 화면이 나아요? 누가 잘생겼어요? 정답. 우리 창인이가 눈치는 다르네. 야. 근데 쌤은 좀 내 말은 아닌데 쌤 와이프가 항상 실물이 낫다고. 카메라가 나의 미모를 잘 못 담는다. 기사 관계. 이건 더 믿으세요. 나 민재 나와서 한번 지켜볼래? 민재 얼굴 하얗게 나올 수도 있잖아. 쌤 필터 이런 거 전혀 안 넣거든. 카메라도. 근데 민재 얼굴 별로 안 까맣잖아. 네. 나는 민재 잘생기고. 자, 놀리지 마 민재. 그냥 내가 놀리는 것 같은데. 자, 민재 사랑해. 쌤이 마지막 해줄게. 당부하고. 자, 정당 제도의 유형. 정당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당제라고 부르요. 일당제.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북한에는 정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북한에도 정당 있습니다. 있어. 근데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당 이름이 조선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독재가 가능한 거야.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일당제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조선노동당에 마음에 안 들면 그 라이벌을 숙청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되게 비민주적이다,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당제야. 중국의 당을요, 공산당이라고 부르거든. 그 당을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일당제를 일당 독재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일당제가 아니고 정당이 여러 개 있는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복수정당제라고 불러요. 복수정당제. 복수란 말은 다 알고 있다, 그죠?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야. 여러 개란 말이지. 이 정당이 여러 개 있는 형태를 복수정당제라고 불러요. 정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모든 정당에게 권력을 가질 기회가 제공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운영하는 방식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집권한 정당이 정치를 잘 못했다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거고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겠죠. 이렇게 민주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복수 정당제를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양당제라고 하는 게 있고, 양당제. 두 번째가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나 양당제는 정당이 몇 개 있는 걸까? 2개요. 2개 있는 거겠죠. 양당제니까. 힘이 강한 정당이 2개 존재하는 것을 양당제라고 불러요. 반면에 다당제는 정당이 몇 개? 여러 개 있는 것을 다당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나라는 양당제일까요? 다당제일까요? 다당제. 정당이 많으니까. 그치? 다당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정당은 몇 개밖에 없어? 2개요. 2개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당이랑. 나머지 정당, 정의당은요, 한 0. 몇 프로?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실제로 힘을 가진 건 2개니까 양당제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을 좀 적어보면, 장점, 단점. 요거는 쌤이 서술형으로 낼 거야, 다음 시험에. 지금 잘 적어. 이렇게 주겠죠, 쌤이. A, B 이렇게 숨겨놓고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 각각 쓰시고요. A의 장점, 단점에 대해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난 다 줬어. 쌤은 이번 시험 진짜 쉽게 낸다고 쉽게 냈는데
많이 못했더라고. 다음 시험에 더 쉽게 내려고. 다 알려줄게, 이렇게. 자, 먼저 양당제의 장점. 여러분, 양당제라고 하면, 정당이 두 개밖에 없고요. 둘 중에 싸워서 이긴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다 가지게 된단 말이야. 단독 내각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단독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정국이 안정되겠죠. 한 사람이 독점한 상태니까. 정국이 안정된다. 그 다음,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한 정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양당제에서는 정치적인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표현해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양당제에서는 둘 중에 싸워서 이긴 한 정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고. 정부를 다 장악한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누구를 탓할 거냐라는 거지. 탓할 사람 딱 뻔하게 나와 있잖아. 그 정권을 가진 사람을 탓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것 좀 이해할 수 있겠어? 누구를 잘못했는지를 골라낼 수 있다. 손쉽게. 오케이. 그 다음 양당제의 단점을 좀 적어보면요. 정당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이. 자, 그 다음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을 장악한 거대 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행사할 수 있겠죠. 다수당의 횡포. 그 다음 만약에 이 힘이 강한 두 거대 정당이 싸웠는데 결판이 안 나. 항상 싸워. 말려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대입 시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둘 중 누가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자, 반면에 다당제의 장점을 좀 적어볼게요. 다당제 장점. 이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다당제는 정당이 여러 개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다.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 정당끼리 싸울 때 대립 시에 중재가 가능하다. 두 정당이 싸울 때 그 두 정당에 힘이 비슷한 정당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중간에서 말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한 개 더 적을까? 자, 다양한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민의가 뭐냐면 국민의 의견을 민의라고 불러. 이렇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자, 반대로 단점 적을게. 단점. 다당제의 단점. 다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라고 썼을 때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린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열린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정해집니다.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겠죠. 항상 싸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 항상 눈치를 보겠죠. 나와 함께 연합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적자. 정치적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겠지. 그러니까 이 다당제에서 정권을 구성하는 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원룸에서 내 친구랑 잠깐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연립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에 누가 물을 안 내렸다. 그럼 서로 남탓을 하겠죠. 야, 네가 왜 안 내렸냐? 네가 안 내렸냐 하면서 서로 떠민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누구를 탓해야 될지 그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는 게 단점이 됩니다. 자, 7번 쌤이 얘기했죠. 양당제의 장점, 단점, 다당제의 장점, 단점 잘 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정당의 기능 4가지 그 중에서도 공천이란 말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주시고 상향식이랑 하향식 공천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민주적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좀 쉽시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뭐 줘야 되지? 잠깐만. 해. 아니 해. 자, 준비가 됐습니까?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좋아요. 얘들아, 오늘 또 조금만 진도 나가고 문제 풀어서 확인하고 일찍 자습합시다.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정당의 정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당은 목적이 뭐라고?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기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공천하기도 하고 공직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당 말고요. 정당처럼 집단적으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얘들아 최근에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윤지선 교수. 뭐라고? 윤지선 교수요. 윤지훈 교수 복염 예. 어떻게 됐을까 그거? 그래서 그냥 복염 편이긴 한데 너희 그거 봤어? 머니게임 본 사람 있어? 봤어요. 남자도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영상이 있는데 그 응? 보이죠 머리를. 여러분 그레타 이름 뭐였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레타 툰베리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몇 살이냐면 03년생이야. 너희 몇 년생이에요? 4년생이야? 너희보다 한 살 많네. 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여학생인데 얘가 UN 총회에서 연설을 한 거야. 환경운동가로서.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연설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인종차별을 찾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 환경운동가니까. 여러분 어른들 들어라. 지금 나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도 어른들은 우리한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고 경제 성장을 강요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울면서 호소했단 말이야. 그 감정적인 연설, 격정적인 연설이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 팔로워 수가 700만 명이야. 환경운동가인데 장난 아니게 영향이 큰 인물이 된 거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얘들아 나는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맞습니다. 지도세도 찾아주고.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한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여러분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하기 싫다, 이 공부 왜 해야 되지, 이 수업 왜 들어야 되지 라고 막 징징거리고 투덜대는 학생 너무 많아. 근데 그러려면 그런 거 투덜대기보다는 이런 현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이 수능을 없애려고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행동을 하거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수능은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난 여러분이 좀 실천하는 시민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쌤이 수행평가도 그런 식으로 냈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정치 참여하시라고.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목소리 내세요. 쌤이 대신해서 확성기처럼 뿌려줄게. 쌤이 대학교 때 학생운동 되게 많이 했거든. 이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데모요? 데모를 진짜 많이 했어. 쌤이 대학교 때 전국 대학생 연합이라는 게 있거든. 전대련이라고. 그 전대련의 부산대학교 지부장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쌤 사진을 경찰들이 들고 막 잡으러 다니고 했단 말이야. 어느 정도였냐면 추격전. 저도 쌤 추격전 때는 했습니다. 운동권 하는 애들을 이거 본명을 못 썼어. 본명을 쓰면은 경찰들이 이름 듣고 잡아가니까 쌤은 대학교 때 가명을 썼거든.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명으로 불러줬어. 루시아 준. 근데 가명이 뭐였냐면 되게 이쁜 이름으로 지어줘. 샛별이야 쌤, 샛별. 샛별아 일로 와봐라 막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름은 예뻤지만 빨간 티 두르고 엄청나게 깃발 흔들면서 데모하고 했는데 네, 혹시 빨간색인가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그 정도로 너무 말렸는데 얘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 낼 기회가 있다면 쌤이 대신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꼭 실천하는 시민이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어. 알겠지? 그리고 쌤이 늘 하는 말 있잖아. 혼자 하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 되니까 항상 도움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함께 손잡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제 한 거에 이어서 A, 이익집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A, 이익집단. 자,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모 박스를 빨간색으로 딱 치시고 사익이 뭐냐면 그 집단의 개인적인 이익, 집단 그 자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익집단을 압력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압력단체.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하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겠지.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겠죠.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볼 때 이런 말 들어봤나? 로비스트란 말 들어봤어요? 로비스트? 과자. 로비스트 과자야? 하비스트. 하비스트. 로비스트가 뭐냐면 기업에서 정부 관료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직업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협상가 같은 건데 미국에는 국회의사당 1층에 거대한 로비가 있어요. 그 로비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업의 관료들이 기다리면서 그 국회의원들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딱 옆에 가서 붙어. 그리고 돈을 주면서 요구를 해요. 국회의원이 이번에 저희 기업을 위해서 이런 법안 한번 통과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어때요? 라고 하면서 돈을 쥐어준단 말이야. 저도요. 미국에는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 합법이에요. 미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 나라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란 말이야. 이런 것도 합법이야. 그래서 로비스트라는 공식적인 직업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치권과 경제권이 유착되어서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가 이익집단이고요. 몇 가지만 더 적어보면 이익집단은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말 조금 어려우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얘들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냐면 각 지역에서 뽑아요. 그죠? 통영, 고성, 거제 대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뽑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뽑게 되면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사들의 대표 국회의원 1명, 학생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이런 식으로 직업을 대표해서 뽑아야 전문성이 높아질 텐데 이렇게 지역을 대표해서 뽑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이익집단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익집단이 직능대표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익집단이
직업의 어떤 전문성을 대표하는 직능 대표제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는 거야. 보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한계점을 좀 적어볼게요. 한계점. 해가지고 자, 이익 집단의 목적이 무슨 이익을 추구하냐면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계점 한 개 나오겠죠? 그 다음 이 이익 집단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다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경유착이라고 불러. 정경유착.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되게 부정적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넘쳐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런 정경유착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뭐 있어요? 삼성, 현대, SK 등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정부의 어떤 보호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야. 이런 대기업의 총수가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감옥 갈까요? 안 갑니다. 가긴 가지만 금방 풀려나겠지. 사면권 행사해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정경유착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게 대한민국의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익 집단의 예시를 몇 가지 적어주면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조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쌤이 궁금한 거 하면 물어봐도 돼? 너희는 노동조합이란 말을 들으면 저 제일 뒤에 친구 너 예. 노동조합이란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이야? 그냥 부정적이지. 느낌이. 저기 뒤에 우리 저 분홍색 친구. 노동조합이란 말 들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모르겠어. 너의 감정인데. 준수는 어때요, 노동조합? 그 농협 축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 노동자들의 어떤 막 시위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택시 기사님들 가입하는 거. 파업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 이렇게 물어보면 한 99% 학생들은 노동조합 되게 부정적이고 빨갱이 같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 저 친구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친구가 더 많아. 실제로. 근데 얘들아, 프랑스에서 이렇게 물어봤거든?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 프랑스에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운행을 안 해. 그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했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시민이 뭐랬냐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내가 만약에 파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거니까 저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선진국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잖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고요. 빨갱이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한 개만 더 얘기하면 기업 단체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업 단체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약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약사회. 쌤이 어릴 때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병원에서 약봉투도 지어줬어. 근데 지금은 너희 어때요?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뭐 줘? 처방전. 처방전 주잖아. 처방전. 진료 확인서 하면 출석하는 거고. 처방전 주잖아. 그거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약국 가야지 약사가 약 지어주잖아. 이렇게 분업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약까지 다 조제해주면 약사들은 돈 벌 구멍이 없잖아. 아니면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분리시킨 거지. 진료와 조제권을 분리시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 집단이었고요.
끊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이익 집단과 반대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겠습니다. 네모 박스를 다 치시고요. 공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환경. 환경을 보호하는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 있겠죠? 그 다음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도 시민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인권보호단체 중에 대표적으로 엠네스티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곳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인권이 침해되는 국가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최근에 미얀마 시위와 같은 곳에 참여해가지고 홍보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단체가 시민단체가 돼요. 자, 이런 시민단체의 특징을 적어본다면 첫 번째로 비정부성을 지닌다라는 거. 시민단체는 어떤 정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NGO라고 부르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영리성을 띈다라는 거야. 비영리성. 영리가 뭐냐면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리성을 지닌다라고 불러.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한계점 또 적어보면 여러분 이름만 시민단체지 시민들이 이 시민단체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라는 거야.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나 저조하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단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게 비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민 없는 시민단체 라는 말을 씁니다. 유유.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쌤도 되게 반성해. 나도 시민단체 잘 몰라요. 통영에 있는 시민단체 뭐 있는지 잘 몰라. 그만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쌤 너무 진지합니까 오늘? 나 너무 안타깝다. 참 항상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제가 딱 우리가 좀 끼어있는 지식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깨시네요. 깨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 끊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C라고 적으시고 C. C는 언론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언론에 대해서. 자,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제를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라는 그 주제를 정하는 걸 언론이 한다는 거야. 쌤이 예시를 들어보면 얘들아, 쌤이 대학교 때 그 좀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부산대에 있는 사범대생 600명을 데리고 서울로 다 올라갔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광장을 장악하고 시위를 벌였단 말이야.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사범대생들의 TO를 늘려달라, 임용 TO를 늘려달라라고 6시간 동안 시위를 했어. 근데 그날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언론기관이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의제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붙인 거지. 그날의 뉴스 일면 기사가 뭐 나왔냐면 지하철에 뛰어들려고 하는 할머니를 청년이 구했다. 이게 뉴스 기사가 막 떴어.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조금 안타깝더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묻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언론기관의 권한이야. 그거는 자기가 어떤 주제를 논할지 정하는 거는 그런 권한인 거지. 자, 그 다음 언론의 기능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감시 비판. 얘들아,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딜까요? 뭘 제일 무서워하겠어? 학폭 안에. 그래, 그 아내가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자기가 성추행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걸 언론에서 어떻게 퍼뜨리는가를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치? SNS상에서 어떻게 퍼뜨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이 지금 이런 기능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야. 언론이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도 부르냐면 제4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불러. 제4부. 우리 국가기관 할 때 배웠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걸 몇 번 분립이라 배웠어? 3권 분립이라 배웠는데 그 3권 말고 제4부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점점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 4권 분립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언론인이 되어가지고 기자가 된다거나 미디어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기능 잘 해주길 바랍니다. 나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사회운동도 하고 아까 그 뭐였냐? 뭐 디레타 이름 뭐였냐? 그래. 그레타 몬베리 걔처럼 환경운동도 하고 그런 인재가 꼭 나타날 거라 믿어요. 긍정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다 배웠거든? 다 배웠는데 쌤 또 시험 문제 알려줘야지. 자, 쌤 시험 문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어제 배웠던 정당 그리고 오늘 배운 이익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낼 거거든. 그래서 우리 늘 하는 것처럼 OX 퀴즈로 한번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쌤이 이렇게 물을 거야. 자, 이 세 개 중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 공익을 추구합니까? 정당은 O예요, X예요? O입니다. 정당은 공익을 추구해요. 그래야지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익 집단은 공익 추구 X. 얘들은 사익을 추구해요. 자신들의 이익만. 시민단체는 어때? O입니다. 환경과 인권과 같은 공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당은 어때요? 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치를 잘했을 때 다음 선거에도 당선이 되는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가? 라는 건데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은 정당이에요. 그죠? 이익집단은 전혀, 시민단체도 전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얘들은 선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만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까? 라고 물었어. 정치 사회화가 무엇이냐면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냐라는 거야.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줍니까? 라는 것인데 정당 합니다. 이익집단도 합니다. 시민단체도 해요. 이 모든 집단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시민들에게. 전부 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만 더 할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찬가지로 정당도 감시 비판하고요. 이익집단도 할 수 있고요. 시민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뭐 여기를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운 다음에 A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수능 특강 한번 꺼내볼까? 문제 몇 개만 풀고 마치자.